새벽 법원의 고요한 복도, 반짝이는 바닥 위, 구두 소리가 울린다. 톡, 톡, 톡. 누군가 다가온다. 내 인생을 뒤바꿀 그 만남을. 나는 몰랐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복도는 늘 그렇듯 고요했답니다. 새벽부터 쓸고 닦은 바닥은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윤기가 흘렀지요. 내 손끝으로 5시간 동안 정성껏 닦은 결과였답니다. 법원 바닥은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곳이지요. 서름도 분노도 억울함도 이 바닥을 밟고 지나가니 더 깨끗해야 한다고 믿었답니다.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법원이 열리기 전 복도와 화장실을 깨끗이 닦는 일이었어요. 사법행정처와 청소업체가 계약을 맺고 그 업체가 나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구조였지요. 퇴직금 탈 털어 아들 결혼시키고 나니 이런 일이라도 다행이었답니다. 법원 1층 화장실과 복도를 닦고 있을 때였어요. 멀리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네요. 톡톡톡, 명품 구두 특유의 날카로운 소리.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내 앞을 지나가고 있었답니다. 어머, 지연아, 변호사인 내 며느리였지요. 귀에 다이아몬드 귀걸이, 손목에는 화려한 시계, 그리고 혹시나 누가 못 알아볼까봐 크게 새겨진 브랜드 로고의 핸드백. 진한 화장 아래 그 눈은 잠시 놀란 듯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일어서며 걸레를 잠시 내려놓았답니다. 응, 청소해. 김 반장 아시지? 그분 소개로 2달 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 근데 너는 재판이 있나 보구나. 아들과 결혼한 지 4년째. 그 사이 내가 본 것은 결혼식 날과 지난 설 명절 단 2번뿐이었지요. 잠시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아들은 정말 착했답니다. 전자공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지요.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결혼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연애를 한다고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아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견례, 용산 앞동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차림의 웨이터들. 내 낡은 원피스가 너무 초라해 보였답니다. 며느리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12층짜리 빌딩 수십 채를 가진 재벌이었어요. 첫마디가 지금도 귀에 선명하네요.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딸이 마음에 든다면 다일일 사위로 들어오세요. 용산 빌딩 한 채와 회사 지분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식사 후 아들이 내 작은 반지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제가 그런 결혼 안 할게요. 어머니 혼자 두고 어떻게 제가 평생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 아이가 날 위해 행복을 포기한다면 내가 어차늘이 살겠어요. 내 2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답니다. 아들아, 넌 너의 인생을 살아야 해.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결국 아들은 대릴 사위가 되었고 용산 12층짜리 빌딩의 외제차까지 받았지요. 아들이 괜찮다고 했지만 결혼식 비용으로 내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그 후론 용역업체 청소일을 시작했어요. 엄마라는 존재는 그런 거랍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인걸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내가 지금 나를 향해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마치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듯 했지요.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법원에서요. 그것도 청소를. 며느리의 목소리는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 당혹감은 귀청을 때렸답니다. 이제 63살이니까 어디 정규직은 무리고 용역업체 계약직이라도 일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오전에 여기 일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원 식사도 챙겨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휴, 진짜 재수없게 오늘 중요한 재판 있는데 뭐라고.
오늘 변호사 협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오는 재판이에요. 제 경력이 아주 중요한데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법원 청소부라니 누가 알면 정말 창피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열심히 살아온 내게 이제는 창피하다고. 내가 낳은 아들의 아내가 그래 내 경력에 방해되면 안 되지. 난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숙이고 다시 걸레를 들었죠. 이번엔 더 세게 더 낮게. 마치 바닥의 얼룩처럼 나도 지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며느리는 검은 정장 치마를 살짝 끌며 법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다른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이번엔 더 묵직하고 더 단단한 걸음. 복자락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와 함께 저 신뢰합니다만 고개를 들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법관 배지를 단 중년의 판사였지요.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본 듯하기도 했죠. 혹시 박미정 선생님 맞으신가요? 순간 멈칫했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누구더라? 아, 설마 혁준이. 그의 눈에 미소가 번졌어요. 기억해 주셨군요. 제가 이혁준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법원 직원들, 방청객들, 그리고 멀어지던 며느리까지요. 이혁준 판사는 결심한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요. 87년 그날 밤 통금에 걸려 퇴학당할 뻔했던 고등학생이요. 마지막 희망으로 선생님의 집문을 두드렸던 그 아이입니다. 통금 시간에 도망치던 고등학생을 숨겨주셨죠. 파란 커튼이 있던 그 방, 그 순간 세월이 거꾸로 흘렀습니다. 30년도 더 전 어느 비 오던 밤 뒷골목에서 경찰을 피해 달리던 한 소년이 내 문을 두드렸던 그날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 판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지? 청소 아주머니와 무슨 인연이? 혁준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90도로 은혜 갚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누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그것도 유명한 이혁준 판사가 청소부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하다니, 복도 저쪽에서 멀어지던 며느리가 주변의 웅성거림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지요. 이혁준 판사님, 며느리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눈빛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지요. 혁준 판사가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이지연 변호사님, 오늘 재판 준비 잘 되셨습니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나와 판사 사이를 오갔어요. 판사님, 저 혹시 어머니와 어떻게 혁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그날 이분이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며느리에게로 향했지요. 아까 전 며느리가 나를 대했던 모습을 본 청소 동료들의 시선도 느껴졌어요. 며느리의 두 눈이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천천히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듯 온몸이 바닥을 향해 구부러졌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며느리는 납작 엎드려 사과했어요.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명품 정장 차림으로 변호사 배지를 단 채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 순간 승리감보다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복도는 아직도 침묵이 흐르고 있었지요. 법원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만이 때때로 깜빡이는 소리를 내며 그 고요함을 깨뜨렸답니다.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복도는 여전히 정적이 감돌고 있었어요. 방금 전 상황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며느리는 아직도 고개를 숙인 채 있었고 이혁준 판사는 이제 막 90도로 숙였던 허리를 펴고 있었답니다. 나는 걸레를 짜며 손에 남은 물기를 털었어요. 나이 탓인지 왼손이 자꾸 떨려왔지요.
판사님 그만요. 벌써 몇십 년 전 일인데 뭐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혁준 판사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그날 밤이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지금까지 선생님을 찾아뵙고 싶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사뭇 진지했어요. 판사 배지가 달린 정장 앞에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달려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87년 민주화운동 기념 배지였어요. 한편 며느리는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것을 느꼈는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답니다. 1987년 5월, 그날 경찰에 쫓기던 고등학생을 숨겨주셨죠. 파란 커튼이 있던 그 방, 그리고 내 동생이라며 경찰 앞에서 저를 지켜주셨죠.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답니다. 그래요. 그 커튼 인사동에서 공조원 주고 산 거였지. 당시 일주일 아르바이트 비용이었어요. 선생님 방에 법전이 있었어요. 그것도 낡은 1960년대 판으로 보이던 맞아요. 그건 내 남편 것이었지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유품으로 남은 거였답니다. 그가 꿈꾸던 사법고시 합격의 꿈과 함께 나의 말의 복도는 더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멀리서 법정문이 열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지요. 한쪽에서 내 청소 동료 김 반장이 조심스레 다가왔답니다. 우리는 함께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나누던 사이였지요. 그녀도 남편을 일찍 여의고 60대 후반의 동료였어요. 미정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김 반장은 나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복도에 있는 모두에게 들렸답니다. 그때 혁준 판사가 말했어요. 이분이 제 은인이십니다. 87년 그날 통금에 걸려 잡혔다면 저는 고교 퇴학의 수배자 신세였을 겁니다. 미정 누님이 내 동생이라며 숨겨주시고 혁준 판사의 말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가 들고 있던 민주화 유인물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셨어요.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는 듯했어요. 당시 경찰이 학교에 신고를 했고 저는 불순분자로 몰려 퇴학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미정 누님이 학생부장실까지 찾아오셔서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이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정치 같은 건 몰라요. 그저 책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무릎까지 꿇으셨죠. 25세의 젊은 나이에 생판 모르는 아이를 위해 나는 그 기억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학생부장실에서 필사적으로 호소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답니다. 내 동생이 퇴학당하면 미래가 완전히 막힙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고 빌었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지요. 김 반장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지요. 그 시절 참 무서웠지. 우리 세대만 알지.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판사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낡은 손수건이었지요. 파란빛이 바랜 그것은 내 손길이 닿았던 그 커튼과 같은 무늬를 지니고 있었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폭력이 아닌 법으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지요. 그 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말 때문에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삶을 바꾼 말이었나 봅니다. 진실은 꼭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랬었지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이었답니다. 내가 그저 빌려준 말이었는데 복도 저쪽에서 다른 판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그는 재판이 곧 시작된다며 혁준 판사를 재촉했지요. 혁준 판사님, 일시 재판 준비해야 합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다른 판사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어요. 혁준은 정중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입술을 깨물었지요. 오늘 이혁준 판사님이 제 재판 담당이신가요? 혁준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지연 변호사님, 변호사 옆에 비리 혐의건이죠.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재판장 판사의 은인이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며느리는 자신의 경력이 오늘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몸을 떨었어요. 혁주는 나를 향해 마지막 말을 잊지 않았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나면 한 말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었어요. 그가 법정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는 동안 나는 바닥을 향해 다시 몸을 숙였지요. 이제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에 불안과 후회가 보였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며느리의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오늘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삶이 그렇게 다시 돌고 도는 것을 복도 끝 청소 도구함으로 들어가 잠시 쉬고 있었어요. 커다란 양동이를 내려놓고 팔과 어깨를 주물렀지요.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답니다. 그날 밤으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듯 했어요. 눈을 감으니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답니다. 1987년 모든 것이 달랐던 그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3년째 되던 해였지요. 나는 25세 젊은 과부였고 3살배기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 다녔어요. 남편이 이루지 못한 법대의 꿈, 내가 대신 이루려 했던 시절이었지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어요. 같은 고시원, 같은 식당, 같은 꿈을 꾸던 그때 법 공부를 시작한 건 내 욕심이었지만 부모님 없이 자란 처지에도 글은 빨랐답니다. 신문지 귀퉁이에 실린 칼럼을 오려 외웠고 헌책방에서 낡은 법전을 들고 나오던 그 가난했지만 꿈만은 컸던 그가 내게 말을 걸었지요. 혼자 공부하세요. 같이 하면 안 돼요. 나이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겁니다. 사법고시 준비해요.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물었던 질문이었어요. 당시 책을 든 여자는 드물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따뜻했고 조용했으며 언제나 책을 소중히 다뤘답니다. 나는 그 사람의 옆자리에 앉는 게 좋아졌고 어느새 둘은 서로를 애칭으로 불렀지요. 우리는 같은 꿈을 꾸며 만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오래 웃게 두지 않았어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1차 합격자 명단에 막 이름을 올렸지요. 우리 애나 차 고이든 뭐든 내가 2배로 하면 되잖아. 웃으며 말했지만 아이 낳은 지 2달도 안 되어 그는 오토바이 사고로 떠났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억울하게, 가장 말도 안 되게 그의 꿈은 교통사고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지요. 그리고 남은 건 낡은 법전 한 권과 3살 아들뿐이었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책을 잡지 못했어요. 아이를 안고 눈을 감은 채 하루를 버텼지요. 가스불을 켜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던 날도 있었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되뇌던 말이었지요. 그러다 아들이 옹알이하듯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다시 눈을 떴답니다. 그래, 내가 날 살리는구나. 그렇게 아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낮에 공부 대신 나는 일터로 갔지요. 그렇게 청계천 근처 작은 반지하방에서 아들과 둘이 살았답니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밟았어요. 그때만 해도 공장 한쪽에 아기 요람을 풀어놓고 일하는 어머니들이 많았지요. 우리 같은 여자들은 서로의 아이를 번갈아 봐주며 살았답니다. 미정씨, 애 좀 봐줄게. 너 빨리 가서 야간 대학 수업 들어가. 고마워. 내일은 내가 미니 봐줄게.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일상이었어요. 봉제 공장 아주머니들의 정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저녁엔 이웃집 할머니께 라면 한 봉지 드리고 아들을 맡기고 자습실에서 책을 붙들었지요. 식당, 다방, 시장, 사무실, 빌딩 청소, 학원 정리.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답니다.
밤을 낮처럼 쓰며 버텼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어린이집도 없고 보육제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답니다. 이웃들과 돌아가며 아이를 맡기고 김치 한 폭이라도 나눠 먹고 그런 세상이었지요. 자습실 근처에서 혁준을 처음 만났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내렸어요. 야간 자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골목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뒤돌아보니 교복 입은 고등학생 하나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어요. 누나 좀 도와주세요. 경찰이 8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등에는 책가방,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지요. 비닐봉지 사이로 책자들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와 부추 소리. 통금 시간을 어긴 학생들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들이었지요. 빨리 이쪽으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내 방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반지하방. 파란 꽃무늬 커튼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지요. 바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 방 안에 누구 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이 찾아왔어요. 나는 문을 조금 열고 공손하게 대답했답니다. 제 동생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애라 시험 준비하느라 늦었네요.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살폈지요. 통금 시간인데 학생이 돌아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그때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방 안쪽에서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가 오히려 우리를 구했답니다. 아이 좀 봐야 해서요. 아직 어린데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요즘 불온서적 돌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요. 경찰이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방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혁준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찢어지며 안에 내용물이 쏟아졌어요. 민주와 광주. 진실 같은 단어가 적힌 유인물들이었지요.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광주에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18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폭도라고 빨갱이라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저 따뜻한 콩나물국 한 그릇을 끓여주었지요. 비에 흠뻑 젖은 그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밤 그는 내 방에서 잠이 들었답니다. 가끔 잠꼬대를 하며 아버지를 부르기도 했지요. 아들과 나란히 누운 그 아이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다음 날 그 아이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경찰이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교칙 위반과 불순한 사상 의심으로 퇴학 위기에 처했다고 했지요. 나는 학교로 찾아갔어요. 교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혁준은 고개를 숙인 채 학생부장 선생님 앞에 있었지요. 이 학생의 누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필요했어요. 동생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에요. 퇴학시키지 말아주세요. 나는 학생부장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2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온 세상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지요. 진실은 꼭 큰 소리로 말해야만 하는 게 아니더라. 조용히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그날 혁준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남편이 늘 하던 말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꿨다니 생각해보면 내 인생도 그날 조금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아이를 만난 뒤 나는 조금씩 법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으니까요. 하루는 일하고 돌아오니 아들이 열이 펄펄 끓고 밤새 기침을 했지요. 새벽에 아이를 업고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심각했어요. 폐렴입니다. 당장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그날부터 병원 신세가 시작됐답니다. 3번의 수술비, 약값. 어떤 계산도 불가능한 금액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청구서를 보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결국 야간 대학도 그만두고 아들 키우는 데 전념했답니다.
주간에 봉제 공장, 저녁에 식당일 새벽에는 건물 청소까지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아이 병원비를 갚느라 허덕였지요. 엄마, 나 공부 안 할래.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 초등학교 들어간 똑똑한 아들이 그렇게 말할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 공부만큼은 제대로 시키고 싶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아들은 꼭 공부 끝까지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거야. 함께 울던 밤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내가 도와줬던 그 고등학생이 훗날 이렇게 유명한 판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이는 판사가 되었고 아들은 자라서 컴퓨터 회사에 취직했지요. 성실했던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어느새 임원까지 올랐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 도구함에서 막 걸레를 짜고 있는데 복도 저편에서 서둘러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몸을 돌려보니 며느리였지요.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창백했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잠시만요.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떨리고 있었지요. 며느리의 표정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판사님과 어떻게 아시는 사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며느리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 오늘 그분이 재판장이세요. 제 경력이 걸린 중요한 재판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듯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아까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근데 지금 변호사 자격이 위험해요.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어머니뿐이에요. 이제야 알겠더군요. 며느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판사와 내 관계를 어렴풋이한 뒤 두려움과 후회로 찾아온 거였지요. 도구함의 작은 의자에 며느리를 앉혔어요. 며느리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명품백 속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낯설었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당당한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지연아, 며느리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판사님께서 90도로 인사하신 것도 충격이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위기예요. 뭐라고 어떻게 된 일이니?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조심스럽게 몇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 주었지요. 작년에 맡았던 사건인데 증인 진술서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위증 교사라니 어떻게 법원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가 핵심 증인이었는데 처음엔 네라고 진술하셨다가 제가 정리한 서면에서는 아니오로 바뀌었대요. 누군가 녹음을 해서 협회에 제출했나 봐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날 정말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께서 손이 떨려서 서명도 제대로 못하셔서 제가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 할머니 혹시 등 굳고 검은 머리에 하얀 머리카락 섞인 분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요. 네, 어떻게 아세요? 이 할머니 장씨 할아버지와 사시는 요 앞 골목 희망아파트 4동 4경고 맞아요. 어머니, 어떻게 그걸 매일 아침 그 집 앞을 지나가거든 4년 넘게 그 골목길에 사는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활동을 하고 있어. 이 법원에 취직하기 전에도 그 동네에서 청소 일을 했거든. 내가 잠시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배고파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에게 참치캔 하나 열어준 게 시작이었는데 어느새 6마리가 되더라고. 요즘에도 4시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들러 밥그릇 채우고 물도 갈아주지.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빠진 적 없어. 나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을 이었어요. 그 할머니도 처음엔 더러운 고양이 쫓아내신다고 빗자루 들고 나오셨는데 내가 매일 쓰레기 정리하고 청소까지 하니까 마음을 여셨나 봐.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창문으로 내다보시더니
날씨 추울 땐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주셨어. 그분 글씨를 모르셔. 그리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작년엔 할머니 생신날 내가 작은 케이크도 사드렸지. 그러다 내가 도시락을 하나 더 싸가게 됐어. 할머니 아침 반찬으로 장씨 할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거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매일 도시락을, 매일 고양이 밥을 그래, 매일 아침 내 출근길에 드리고, 와, 그날도 배달했더니 그 할머니가 오늘 법원 간다고 하시더라고. 무슨 일인지는 못 물어봤지. 며느리는 뭔가 깨달은 듯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 할머니랑 직접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진실이 뭔지 물어봐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아침마다 보는 사이인데 만약 할머니께서 내가 한 말이 맞다, 변호사가 바꾼 게 아니다 라고 다시 진술해 주시면 제 혐의가 깨끗이 사라져요.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지연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진짜로 네가 그 할머니 말을 왜곡한 건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 적었을 뿐인데 이번 일로 제 경력이 완전히 끝날 수도 있어요. 눈빛에 진심이 보였어요. 나는 일어서서 앞치마를 정리했지요. 알았어. 내일 아침에 할머니 만나면 얘기해 볼게. 하지만 약속은 못해. 정말요, 어머니. 그런데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1980년대 법 공부하던 시절의 필기였지요. 형사소송법에 보면 증인의 진술이 바뀐 경우에도 단순한 기억착오로 인정한 판례가 있었지. 1984년도였나 증언 간 불일치만으로 유죄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던 판결. 기억나. 물론 지금 기준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며느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며느리의 눈에 후회가 맺혔다. 나는 걸레를 들며 깨달았다. 삶은 돌고 도는 것, 진실은 언제나 드러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